안녕하세요. 방주성입니다. 아, 좀 진짜 덥네요. 여기 주말에 에어컨을 왜 안 틀어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뭐 이걸 또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열기다, 뭐 열정이다 그러는데 더운 건 더운 거죠. 더운 건 더운 거고요. 더운 건 더운 거고.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한국아메이의 방주성 전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아메이만의 그리고 아메이만의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양한 미디어, 소셜 미디어 포함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들, TV, 뭐 신문 이런 쪽을 통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한국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한국 아메이를 이야기를 자꾸 거는 거예요. 사회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시대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제가 최근에는 좀 이 줌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큰 무대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약간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좀 되게 뭔가 소극장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싶어요. 제가 올해로 직장 생활 한 26년째 하고 있거든요. 26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저도 5자를 앞에 달고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 경력 중에서 한 20년 넘게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광고회사에 있었고요. 나머지는 신문사하고 방송국에 조금 있었는데 주로 대부분 한 20년 넘게니까 대부분의 세월은 이제 광고 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리더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광고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치열한 경쟁,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연예인과의 어떤 만남, 뭐 촬영, 뭐 정말 이게 그 섬세함을 다투는 뭐 크리에이티브의 전쟁, 아이디어의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건, 광고에서 많이 겪게 되는 건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대부분 그랬어요. 거절당하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광고회사는 미디어를 파는 거거든요.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다라는 결과치를 보여드리면서 뭔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저희 거를 아이디어를 팔 수가 없어요. 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판이 거절을 당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확신이 안 생기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그 뭔가 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여기에 모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거절을 하나의 어떤 발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되게 그 단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야, 거절을 우리 뭐 병가지 상사야. 언제 싸움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더 발전하면 돼. 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어릴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상처더라고요. 거절은 거절이에요. 상처예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제가 거절을 당한 나중에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 70% 정도 돼요. 10번 제안하면 7번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파요. 술이 땡기고.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은 담배 뭐 하루에 2갑씩 피우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 거절의 상처가 주로 저한테 뭘로 다가오게 되냐면 주로 이런 거였어요. 분노, 화가 나요. 일단 화가 납니다. 왜 나를 거절하지? 화가 나고. 또 하나는 모멸감. 나도 나름 곱게 자라고 되게 존중받으면서 자랐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수치심, 모멸감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요. 수동적이 돼요. 수동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 생각을 클라이언트가 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될까?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럼 이게 맞춰드릴게요 되는 거예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 직업을 제가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인데, 저희 개인적인 꿈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제 꿈이에요. 꿈은 뭐 되게 비현실적인 것도 상관없잖아요. 전 세계 평화가 오는데 제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평생의 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거절당할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이 아픔을 딛고서 제가 이 일을 평생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는 왜 거절당하는가? 라고 생각을 거듭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그냥 뭔가 내가 뭔가 좀 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자꾸 저한테 귀책 사유를 찾아요. 내가 뭔가 못한 게 있나 보다라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거절을 많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거절을 하면서 사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건설적인 고민으로 갑니다. 나는 도대체 왜 거절을 하고 있을까? 그 무수히 많은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혹은 만나자는 저도 나름 협력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제안을 왜 거절하고 있을까였어요. 이랬더니 뭔가 약간 가닥이 잡혀요. 그러던 어느 날 되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어느 날 걸려온 그 텔레마케터 분과 한참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끊고 나서 안보험을 하나 들고 나서 나는 왜 이걸 받아들였지? 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전화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받아들였을까가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었고 여기에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찾으면 저도 클라이언트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였어요. 이 텔레마케터가 저한테 해준 거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 거였어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한테서 제가 그동안 거절했던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나한테서 뭔가를 뜯어가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그러면 관심 없고요, 됐고요, 끊는 거예요. 이미 선입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는 좀 독특했어요. 항상 텔레마케터의 전화는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요로 시작해요. 저 관심 없고요. 저한테 뭘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텔레마케터의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최근에 저희 지금 40대 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라고 시작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하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듣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제시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저 약간 삐딱하니까.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제 고민을 정확히 짚었던 어떤 한 부분은 제가 바잉을 한 거예요. 샀어요. 즉 저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나도 클라이언트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되는구나. 클라이언트한테 난 당신한테 이 큰 계약 따서 좀 이렇게 큰 성공하는 광고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머니 그래버라고 그러죠. 나한테서 돈 뜯어가는 사람에서 전격적으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더니 변화가 좀 생깁니다. 머니 그래버로, 저도 사실은 머니 그래버로 접근을 했겠죠. 아무리 포장을 잘했어도 이거 100억, 저희는 지금 주로 거래단위가 100억, 500억 이러니까 연간 치긋고 500억 따온다, 100억 따온다, 그럼 큰 돈 되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는 뭔가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5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동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듣고 싶은 얘기들 흔히 얘기하는 사탕 발림 얘기들만 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면서는 분노가 안타까움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게 당신한테 필요한 진짜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온 제안인데 이걸 왜 안 받아들일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모멸감이 더 이상 들지 않아요. 당당함이 드는 거예요. 당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어. 단지 이번에 기회가 안 닿았을 뿐이야. 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랑 듣기 좋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라이크와 러브의 큰 차이가 뭐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큰 라이크와 러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고 러브는 싸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듣기 싫은 얘기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러브라고 얘기를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랑 더 이상 듣기 좋은 얘기만 아름다운 얘기만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이렇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5년 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어떤 변화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성공 확률이, 즉 거절당할 확률이 낮아졌을까요? 성공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70%는 계속 가요. 제 인생 계속 가는 거예요. 70% 거절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은 지금은 거절당했는데 한 3년 뒤쯤 전화가 와요. 좀 얘기 좀 듣고 싶다고. 5년 뒤쯤 전화가 와요. 얘기 좀 듣고 싶다고. 우리랑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났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이 70%고 성공이 30%지만 정말 알찬 30%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거래하는 클라이언트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 아메이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거래하는 클라이언트였어요. 10년 넘게 거래하는. 제가 보통 거래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에요. 이런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알찬 30%의 성공률이라는 거예요. 이 바탕에는 진심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머니그래버가 아니라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는 제안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만 얘기하고 포장하지 않고 사실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제시했을 때 제가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진심이 제가 봤을 땐 한국 아메이에 있어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되게 품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당장 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품격 있게 접근하라. 이게 바로 솔루션 프로바이더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그냥 당장 오늘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철학이라는 건 방향성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제품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에서 지금 이게 필요해? 이런 방향성 속에서 이런 제품은 어때야 될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고 방향성이 없으면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라는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고요. 확신이고요. 그리고 책임감인 거거든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되게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을 놓고 보면 되게 자극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시대가. 요즘 불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그리고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기 힘든 약간 이게 사실일까 싶지만 막 확실해요. 뭐 몇 명이 증언했어요. 이러면서 이런 효능 효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운영이 될까 싶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제품을 막 공격해요. 다른 제품 공격하고. 왜냐면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사용 후기도 되게 귀가 솔깃한 거, 자극적인 거. 뭐가 치료가 됐대요.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없어졌대요. 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심의도 많이 걸려요. 특히 저희 같은 그 업계 1등 기업들은 고발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수시로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영업정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이런 얘기들을 좀 피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런 싸움들이 승자가 없어요.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요.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 PC방들 망해갔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2,000원, 시간당 2,000원이 가장 적절한 금액인데 500원, 100원, 심지어는 나중에 그 동네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플랜카드는 그거였어요. 이 동네에 우리 PC방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공짜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승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망하고 나만 남았을 때 제가 다시 2,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승자가 없어요. 또 하나,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말도 안 되는 비교와 말도 안 되는 사용 후기로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써보고 나서 그렇지 않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야, 이거 좀 약간 과장이네.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기본적으로 허풍쟁이들이구나가 남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구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은 죽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는 출발부터 이런 거 하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한국 아메이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은 저희한테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관점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막 뭔가를 이 시장에서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극적인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만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심 캠페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차별화거든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기는 결국은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터 폐허 위에서 누가 살아남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능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기능같이 얘기할 수 있죠. 정서같이 저걸 가지면 왠지 내가 더 좀 뭐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야. 뭔가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는 느낌이야. 이런 정서같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브랜드는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는 하는 명분이에요. 브랜드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금방 돌아서요. 왜냐하면 왜 당신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냥 싸다고 존재할 필요가 있나? 그럼 더 싼 애들 나올 텐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항상 그러죠. 왜? 컴퓨터를 사는 가장 좋은 시점은 내일이라고. 계속 내일 사는 거예요. 계속 맨날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인 거거든요. 브랜드의 코어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심 캠페인들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기존에 가졌던 제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제품들을 다 이런 관점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런 진심 캠페인. 그런데 저희들의 프로덕트도 이런 건데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 중에서 리더님들과 그리고 저희 협력사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게 ESG예요. 저희 ESG 슬로건이에요.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희는 뭐 상생 이런 것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공존, 함께 존재하자. 근데 존재하자 선언 아니고 실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ESG 슬로건입니다. 왜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당당하게 나오냐면 지금 약간 보면 미디어들에서 이런 저희들의 표현들을 많이 좀 따라하려고 해요. 왜냐면 워낙 강하고 선명하니까. 너무나들 잘 아시겠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들을 딴 거예요. 환경. 근데 그 의미들은 좀 다르죠. 환경. 기업 활동을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금 하는 건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환경, 사회가 이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지구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자연의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고 사회도 기업 혼자만 잘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기업이 제안하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가 받아들일 정도로 사회가 같이 발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무슨 회장님들이 무슨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린 이런 정책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돌아선다는 거야. 저기서 무슨 꿍짝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잘 모르겠지만 저걸 난 동의하지 않아.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우리한테 다 얘기해줘. 그리고 알려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구조도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ESG가 옛날처럼 환경을 지킵시다. 저희들 착한 회사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 장사 잘하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사회가 기업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사회를 통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 사회에 좀 환원 좀 시켜 이거예요. 되게 수동적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사회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기업이 살려면 그리고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는 홍보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ESG 현재를 지금 들여다보면 이래요. 미국에서도 ESG 그거 그린워싱 들어보셨죠? 기업이 왠지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얄팍한 수 아니야? 라고 막 두드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ESG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모호해서 개념이 모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가 주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기준에 그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단에 맞춰야지 우리가 ESG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들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업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을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ESG 투자 줄어든단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ESG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표면적으로. 즉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 남들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물이 차 있을 때는 다들 똑같이 멋지게 수영하죠. 물이 빠지고 나면 누군가는 벌거벗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수영복을 뒤집어 입었을 것이고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실체가 다 드러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야.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야. 유행이 다 지나가고 경기가 좀 힘들고 이럴 때 누가 제대로 ESG를 하고 있는가, 유행이 지났을 때 하고 있는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방향성이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철학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는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기업이 아메이가 시작됐을 때 시작에 만든 이유가 저거잖아요. 우리는 기업을 시작하는데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어서도 안 될 거고 팔아서도 안 될 것 같다. 그게 응축된 슬로건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로 바꾸면 ESG예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해왔던 일만 나열해봐도 지금의 ESG를 상회하고 있어요. 남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오는 거예요. 이게 강한 차별화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유행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ESG는. ESG는 옛날처럼 CSR 합시다. 유행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부합니다. 이런 유행 아니라고요. 철학이라고요. 철학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이 단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ESG 전략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장황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리더님들이 개인적으로 쌓고 있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 되게 단단해지죠. 이 개인적으로 이 단단하고 튼튼해진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조금 더 넓혀서 사회와 미래와 공존하자라는 거예요. 외연을 조금만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시야를 조금만 밖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죠. 그래서 공존을 실천합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공존할 거예요. 선언하지 말고 실천합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철학이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리디자인이라는 전술, 실행 방안이죠. 전략이 간단하니까 실행 방안도 간단해요. 리디자인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ESG는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유즈, 재사용,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업체도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기준도 다시 쓸 수 있고요. 기준에만 맞으면. 그리고 불필요한 거 없애야죠. 불필요한 제도 없애야죠.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은 서로 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사장 수정님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색해 보이시겠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정감 가고 약간 그래요. 되게 옛날 회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오히려 옛날 되게 조선시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근데 편해요. 그런 님 문화로 불필요한 거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리플레이스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실제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황색 컵 다 보잖아요. 들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벌써 1300개의 다이언 컵을 5000회 이상씩 세척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뭐 프린터 양면 뭐 이면지 인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지만 삶의 변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의식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님들도 재사용 쇼핑백 쓰시죠. 그리고 LED 조명 쓰죠. 그리고 공전의 실천 텀블러는 이미 1차 완판됐고 다시 판매하고 그것도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제품이 잘 나가요가 아니라 이걸 실천하시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ESG는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철학이 있고 방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불편함을 내일의 희망에 투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투자예요, 투자. 비용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게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협력업체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생분해성 포뮬러 쓰고 생분해성 기술 폭넓게 도입하고 원포원 제품에는요 ESG 요소를 반드시 1개 이상 필수적으로 넣기로 했어요. 몇 년까지. 그런데
이게 S에도 중요한 건데 ESG에서 S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가면서 같이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 부피도 13% 줄이고 불필요한 손잡이 제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박스 용지는 다 FSC 인증 포장 용지를 종이를 쓰는 거란 말이죠. 친환경 잉크 쓰고요. 친환경 라벨 쓰고 생분해성 포장재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건 이거예요. 저희 김 맛있거든. 정말 맛있어요. 김 공장에 저희 부서 직원도 갔다 왔는데 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죠. 플라스틱 접시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학교 다닐 때 들어가보면 항상 있잖아요. 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없어도 되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을 전제로 해서 다 들여다보면 방법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작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거. 부직포 가방 없애고 친환경 보냉제 쓰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누구 하나가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42%. 뭐냐면 저희가 그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거의 이길 배송돼요. 거의 로켓 배송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온라인 구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구매, 즉 각 전국의 ABC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포장재 생기죠. 그다음에 완충제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보냉제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에 해로운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3월 2일 단 하루지만 42% 달성했습니다. 즉 ABC에서 리더님들이 구입한 게 45%, 그날 전체 매출의 42%를 달성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25%, 26%를 유지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리더님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운전해서 와야 되고 기름 떼야 되고 이것도 환경 오염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도 근데 여러 명이 아이디어 내서 여러 명이 같이 온다든지 묶어서 온다든지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재 줄고 보냉재 줄고 완충제 줄면서 벌써 322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실천들이 실제로 뭔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ESG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들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선언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 큰 거 한 방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자는 거죠. 이런 저희들의 사례들이 쌓여 나가면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제품 같은 거는 누구나 금방 카피해요. 화장품 비슷비슷한 금방 만들어요. 건강기능식품 누구나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는요. 차곡차곡 단단히 쌓은 역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하고 싶은 거지. 저희들의 ESG는 누구나 다 따라하고 싶은 ESG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하고 싶은 ESG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큰 거 안 하죠. 지금 이런 인스타그램 그냥 릴레이 챌린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저희들 재사용백 쓰는 거 찍어서 저희들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친한 분들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공유하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릴레이 챌린지 아니거든요. 막 대단한 화려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실천이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누구나 쉽게 실천하면 좋으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있습니다. 저희 이마트의 노란 백을 이걸로 다 교체하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 근데 그건 어디나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예뻐요. 생각보다 예쁘고 이 가방끈이 묘한 길이가 있어가지고 좀 어깨 매기도 좋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저희 직원들 함께 하고 있죠. 벌써 학원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ESG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ESG는 정답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 거고 리더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더님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래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같이 ESG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토요일에 이 푹푹 찌는 이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제 얘기 그렇게 강의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진심의 강한 힘 그리고 그 진심이 바탕이 되는 이 공존의 실천 정말로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이 ESG까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리더님들하고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